파라 줄거리. 아내를 사랑하고 무엇이든 함께 의논했던 왕후는 얼마 안가 아내가 그를 배반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에 휩싸여 바로 여자의 목을 베어버린다. 아내의 개교로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소총을 최대한 회수하고 이 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왕후는 긴 겨울 동안 고독과 절망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끝에 형 왕따와 왕얼에게 고향에서 아주 평범한 여인을 골라 아내로 보내줄 것을 부탁한다. 두 형은 각각 여인 한 명씩을 왕후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고 왕후는 결혼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결혼식에서 왕후는 아무런 감흥을 느낄 수 없었고 사랑 없이 두 아내를 번갈아 찾는데 오직 그의 꿈은 아들을 보는 것과 영토를 확장하는 데에만 있었다. (22) 꽃이 만발하는 봄철이 왔다. 새하얀 벚꽃이며 연분홍 살구꽃이 초록빛 대지 위에 가벼운 구름처럼 피어나자 왕후는 그의 신복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대한 모의를 했고 두 가지 결과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첫째는 남북의 대군벌 간의 전쟁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관망하는 것이었다. 지난해에 맺은 휴전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그것은 다만 바람과 눈, 진흙탕 때문에 전투를 하기가 불편한 겨울 동안은 싸움을 중지하고 그대로 넘기자는 서로의 속셈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런 사정은 고사하고라도 남북의 각 군벌은 그들의 성격이 판이하여 전쟁은 거의 불가피했다. 북인들은 체구가 크고 둔하며 사나운 데 반하여 남인들은 몸집은 작으나 장깨가 많고 교활하며 복병에 뛰어났다. 성질에 있어서나 족속, 언어에까지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그들이 휴전을 오래 끌고 가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둘째로 왕후와 그의 신복부하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의 종을 초순에 내보낸 많은 정탐꾼들이 돌아오는 일이었다. 그렇게 기다리는 한편 왕후와 그의 신복들은 어느 방향으로 영토를 넓힐 것인가를 의논했다. 지금도 그들은 왕후가 사령관실로 쓰고 있는 방에 계급 순위로 앉아 함께 모의를 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북으로 갈 순 없죠. 그들하고는 동맹관계에 있으니까요. 그러자 백장이 큰 소리로 말했다. 매한테 지기가 싫어서 매의 말이라면 한사코 맞섰다. 산울림처럼 큰 소리로 말참견을 하는 그였지만 특별히 좋은 의견이란 좀처럼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북쪽 땅은 토질도 보잘것없고 돼지들도 빼빼 말라서 잡아도 가죽밖에 먹을 것이 없어. 나도 그곳의 돼지를 본 적이 있지만 등이 흡사 굽은 나처럼 튀어나와서 뱃속의 새끼가 몇인지 알아볼 정도라니까. 아무튼 전쟁까지 해가면서 뺏을 땅은 못 돼. 그때 왕후가 천천히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남쪽으로 갈 수도 없지. 거기는 내 일가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인데 그 사람들한테서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겠냔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내기를 기다리고 있던 언청이는 자기 차례가 왔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전에는 내 고향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지방이 하나 있어. 여기서는 동남방이 되는데 한쪽이 바다와 접해 있는 비옥한 땅이요. 바다로 흘러가는 강의 양쪽으로 길게 퍼진 지대로서 기름진 땅이고 낮은 산 사이에 논밭도 많고 강에는 고기가 득실거리요. 상당히 큰 도시가 있고 그 밖에 마을과 장거리가 많소. 그리고 그 고장 주민들은 모두 부지런하고 잘 살고 있소. 이 말을 듣고 있던 왕후가 말했다. 그건 좋아. 하지만 그런 좋은 땅을 군벌이 점령하고 있지 않을 수가 있나. 그곳 군벌의 장군은 누구지? 그러자 언청이는 장군의 두목 이름을 하나 댔다. 그 두목은 전엔 화적의 두목이었는데 바로 그 전에부터 그 땅을 손에 넣었던 것이다. 그 이름을 들은 왕후는 즉석에서 그 화적 두목과 싸우러 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쪽 사람들을 몹시 미워하고 있었고 그들의 쌀밥과 후추를 뿌린 고기가 얼마나 그의 구미에 맞지 않았던가를 상기했다. 정말 거기엔 먹음직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의 소년 시절을 회상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그리로 진군해서 그놈과 싸우자. 그리고 그쪽으로 영토를 넓히자.
이런 결정이 내려지자 왕후는 술을 준비하게 해 그들과 한자리에서 마셨다. 이어서 왕후는 신복 부하들에게 군대의 이동 준비를 시작할 것을 명령했다. 전세를 알릴 첩자들이 돌아오면 곧 이동을 개시한다고 말했다. 신복 부하들은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자리를 들어 일어섰지만 그들이 모두 가버린 뒤에도 매는 우물쭈물하더니 왕후의 귀에 대고 목신소리로 귓속말을 했다. 뜨거운 입김이 왕후의 뺨에 닿았다. 이번 싸움을 치르고 나면 병졸들에게 약탈을 허락하셔야 합니다. 장군님 밑에선 다른 군대엔 반드시 있는 특권이 없다고들 수군대며 불평합니다. 너무 엄격하시다는 거지요. 약탈을 할 수 없다면 싸움을 않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왕후는 길게 자라서 입술 가까이까지 내려온 빳빳하고 검은 머리카락을 씹으면서 마지못해 승낙했다. 매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좋다. 그럼 싸움에 이긴 뒤 사흘 동안만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하지만 더는 안 돼. 매는 기분이 좋아서 돌아갔지만 왕후는 한참이나 침울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군인으로서 백성을 약탈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보상이 없이는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리란 것을 안바해야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에 승낙을 했지만 신음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벌써부터 눈앞에 떠올라 마음이 괴로웠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약하게 굴었기 때문에 흥정해진 것을 저주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자들은 약탈당할 것이 없을 것이니 약탈을 당하는 자는 결국 부자들일 테고 또 그 부자들은 덜어 잃어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는 스스로 위로했다. 그는 자신의 성격이 약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고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움츠러지는 자신을 부하들에게 보임으로써 부하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다. 첩자들이 하나둘씩 돌아왔다. 그들 각자는 왕후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종합해보면 비록 전쟁은 아직 터지지 않고 있지만 남북의 군벌 장군들은 제각기 외부에서 무기를 사들이고 있고 또 각처에서 군대가 증강되고 있으므로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보고를 들은 왕후는 지체 없이 국지전을 개시하기로 결정했고 바로 그날도 그는 군대를 성문 밖에 집합시키라고 명령했다. 그의 군대의 병력이 엄청나게 많아서 성 안에는 집합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왕후는 호위병을 뒤에 거느리고 그의 혼칠한 말을 타고 나섰다. 그의 오른편에는 그의 조카인 곰보가 누세 아닌 준말을 타고 있었다. 왕후가 그런 지위를 주었던 것이다. 왕후가 말에 앉은 모습은 위풍당당하여 부하들은 모두 말없이 그를 우러러 보았다. 그렇게 풍채가 뛰어나고 시꺼먼 눈썹 밑에 무서운 눈을 가진 장군은 세상에 둘도 없을 것이다. 새로 기른 수염이 이 번저리를 덮어서 40살인 그를 더 늙어 보이게 했다. 이처럼 부하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꼼짝 않고 있던 그는 벼랑간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했다. 나의 용감무쌍한 장병 여러분, 내일부터 엿새 동안 우리는 동남방으로 출동하여 그 지역을 점령한다. 그 지역엔 바다가 있고 강이 있는 기름진 땅이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것을 제군들과 분배하기로 한다. 이제 제군들은 3개 부대로 편성되는데 동쪽은 매가 맡고 서쪽은 백장이 맡기로 한다. 그리고 나는 5천의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북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양군이 측면 공격을 하여 그 지역의 중심에 있는 도시를 포위했을 때 밀물처럼 내려가서 적의 최후의 저항을 무찌를 것이다. 지금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화적대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날 나는 제군들이 화적을 썩 잘 다루는 것을 보았다. 이어서 그는 말하기를 결심했으면서도 나오지 않는 말을 가까스로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했다. 적을 무찌르면 제군들은 그 도시에서 사흘 동안 행동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나흔날 새벽엔 제군들의 그러한 자유는 끝내야 하는 것이다. 집합 나팔에 모이지 않는 자는 명령거역으로 내 칼에 죽는다. 나는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을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상이 나의 명령이다. 잘 명심하도록. 그러자 병졸들은 환성을 울리며 와글거렸다. 왕후가 그 자리에서 떠나자 그들은 흥분하여 탐욕스러운 얼굴로 서로 마주 쳐다보았다. 그리고 빨리 출동하고 싶어 했으며 자기의 무기에 손질을 하고 총탄을 세워보았다. 그 당시 그들 사이에는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술이나 갈보 생각이 나면 총탄을 동료에게 저당 잡히고 돈을 꾸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자들이 많았다. 그런 자들은 지금 그 뒷갈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6째 되는 날 새벽에 왕후는 그의 대군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섰다. 물론 일부 병력은 성내에 남겨두었다. 그는 늙어서 꼼짝도 못하는 늙은 현장에게로 가서 그와 형공소를 지킬 군대를 남겨놓아노라고 말했다. 현장은 약한 목소리로 정중히 감사의 뜻을 표했으나 그는 그 군대가 자기를 감시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잔류부대의 우두머리는 언청이었다. 병사들은 남아있기를 싫어했으므로 그의 책임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왕후는 만약 그들이 충실히 근무한다면 돌아와서 특별히 상을 주겠다는 것과 다음번 싸움엔 반드시 참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어느 정도 불평을 거두었다. 왕후는 군대에 앞장을 섰다. 그는 성내 주민들에게 남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물리치려고 출동하는 것이라고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 그래서 두려움에 쌓인 주민들은 그를 열성적으로 고무했고 그곳 상인조합에서는 그에게 기부를 했으며 또 많은 시민들은 성 밖까지 따라와서 왕후의 대지를 잡아 군기의 무운 장구를 빌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광경을 구경했다. 이 일이 끝나자 왕후는 의기양양하게 출정의 길을 떠났다. 전쟁을 위해 병력과 무기도 가졌지만 그는 무턱대고 싸움에만 뛰어드는 어리석은 장군이 아니었으므로 거액의 지폐도 가지고 떠났다. 그는 적과 담판을 할 용의도 있었고 필요에 따라서는 돈을 유효적절하게 쓸 줄도 알았다. 돈은 당장에는 소용이 없더라도 나중에는 용도가 생길지 모를 일이다. 가령 적군이 지키고 있는 성문을 열어줄 사람을 매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봄도 깊어 이삭이 패기 시작하는 2자쯤 자란 밀이 그 지방을 무연하게 덮고 있었다. 왕후는 마상에서 푸른 대지를 휘둘러 보았다. 그는 그 땅의 아름다움과 곡식이 자랑스러웠다. 그것은 그가 지배하는 영토였기 때문이다. 마치 왕이 자기의 영토를 사랑하듯이 그는 그 땅에 애착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현명하였으므로 그 땅의 아름다움에 황홀해지면서도 자기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큰 군대를 유지하는 군자금을 계속 투입하고 사제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날카롭게 하여 영토를 넓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리하여 그는 자기의 영토를 넘어서서 석류나무 우거진 남쪽 나라에 들어섰다. 다른 모든 나무에 잎이 난 뒤에 철늦게 잿빛까지의 불꽃같이 붉은 새잎이 돋아나고 있는 그 나무를 보았을 때 그는 새로운 땅에 왔음을 알았다. 그는 사방을 돌아보고 비옥한 토지, 살찐 짐승, 영양이 좋은 어린이들을 발견하자 한없이 즐거웠다. 그러나 길가의 밭에서 밭갈이를 하던 농부들은 그 대군이 행진하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고 여태까지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웃고 하던 아낙네들은 입을 다물고 안색을 잃었다. 그녀들은 또 자식들의 눈을 손으로 가리기도 했다. 행군하는 병사들은 때때로 군가를 불렀다. 그러면 농부들은 전원의 평화를 깨뜨린다고 욕짓거리를 퍼붓기도 했다. 마을을 지날 때에는 낯선 사람들을 본 개들이 사납게 짖어댔지만 그 어마어마한 수요의 군대를 보고는 그만 질려서 꼬리를 사타구니에 끼고 슬금슬금 꽁무니를 뺐다. 또 이 많은 사람의 발소리에 놀라 고삐를 끊고 달아나는 소가 있는가 하면 밭에서 일하던 소는 쟁기를 맨 채 농부마저 끌고 달아나기도 했다. 그런 광경을 본 병사들은 재밌다고 웃어댔지만 왕후는 그런 경우엔 행군을 멈추고 주인이 소를 붙잡은 뒤에야 다시 행군을 계속했다. 그 농부를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었다. 촌락이나 작은 도시에 들어서면 병사들은 배가 고파서 차나 술, 빵, 그리고 고기 같은 음식을 얻기 위해 그런 것들을 파는 집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면 주인들은 마지못해 대접하면서도 얼굴을 찌푸렸다. 돈을 못 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음식점 주인들은 밤도 아닌데 가게 문을 닫았다. 그러나 왕후는 무전 취식을 금했고 각자에게 음식을, 기타 잡비를 나눠주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수천이나 되는 무례한들을 완전히 통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형식상으로는 부대장들에게 병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운다고 했지만 다수의 비행이 있으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만약 그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로 호령을 해주었다. 그쯤 위협해두면 그들의 비행을 최소한도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그들의 비행을 일일이 캐물으려 하지 않았다. 왕후는 어느 정도까지는 부하들을 통솔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세웠다. 그들이 소도시에 접근하면 주력 부대를 교회에 세워두고 몸소 200~300명의 기마병을 거느리고 먼저 마을에 들어가 가장 부유한 상인을 찾았다. 그리고 모든 상인을 집합시켰다. 그 부유한 상인의 집에 모인 모든 상인들이 그가 두려워 굽실거릴 때 왕후는 그들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나는 부당한 요구는 하지 않을 터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소. 내 부하가 수천 명 지금 교회에 도착해 있는데 행군 비용의 일부만을 여러분이 부담해달라는 청이요. 그러면 이 마을에서는 하룻밤만 쉬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겠소. 그러면 질겁하여 안색을 잃은 상인들은 그들이 뽑은 대표를 내세워 얼마간의 금액을 바치게 했다. 그러나 왕후는 그 돈이 그들이 합의한 채소액이라는 것을 알고 냉정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약간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도시에 있는 여러분의 상점은 모두 훌륭하오. 기름집, 고물상, 포목상 할 것 없이 모두 세월 좋은 것을 알 수 있어. 시민들은 잘 입고 잘 먹고 거리도 번화하오. 그래 당신네 도시가 요만한 액수밖에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하단 말이오. 그건 당신네 자신의 수치요. 이러한 은근한 수단으로 왕후는 점점 금액을 올렸다. 이런 경우 다른 군벌 장군 같으면 곧 위협조로 요구액을 안 내면 군대를 풀어서 약탈한다든가 혹은 사나운 언사를 토하는 것이었으나 왕후는 결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 상인들도 생활을 해야 하므로 그들이 낼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런 온순한 방법으로 왕후는 군자금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상인들은 그만하면 쉽사리 군대의 약탈을 면한 셈이라고 안심했다. 이리하여 왕후는 해안이 있는 동남방으로 진군을 계속했다. 그리고 작은 도시에 쉴 때마다 같은 방법을 써서 상인들이 제공하는 돈을 받고 다음 날 새벽에 다시 출발하곤 했다. 그러나 가난한 농촌에서는 다수의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랜 동안에 행군을 하자 가지고 떠난 군자금보다 얼마간 더 늘게 되었고 부하 장병들은 모두 잘 먹고 사기가 왕성했고 희망에 차 있었다. 일회째 되는 날 해질 무렵에 그는 그 지방의 중심이며 공격의 목표로 삼고 있는 도시까지 그 거리가 하루길도 못 되는 곳까지 도달했다. 거기서 그는 말을 타고 그 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낮은 산에 올라갔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도시는 푸른 들판 한복판에 보물처럼 놓여 있었으며 맑은 하늘 아래 그 아름다운 도시를 바라본 왕후의 가슴은 기쁨에 뛰었다. 그가 들은 대로 강이 그 옆을 흐르고 있었고 남쪽 성문 앞은 강물에 씻기고 있었다. 그래서 그 도시는 마치 은줄에 보석이 달려있는 것 같았다. 왕후는 1000명의 호위병을 거느린 사자를 성내로 보내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장군에게 북쪽에서 왕후 장군이 화족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왔다. 만약 돈을 받고 조용히 물러나면 눈 감아 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천의 용맹스러운 군대를 왕후 장군이 직접 지휘하여 성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그 성을 장악하고 있는 장군은 화족 출신의 완강한 노장이었다. 얼굴이 수처럼 검고 흉악하게 생겨 절 문간에 서 있는 수호신을 닮았다 하여 사람들은 그를 유문신이라는 별명을 지어 불렀다. 그는 왕후가 보낸 대담한 전달을 받자 노발대발하여 한참이나 시근덕거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돌아가서 싸울 테면 싸우자고 일러라. 누가 겁을 낸다던. 나는 왕후라는 개새끼의 이름은 들어본 일이 없다. 사자는 돌아가서 떨면서 왕후에게 그대로 보고했다. 이번에는 왕후가 크게 노했다. 자기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말이 가장 불쾌했다. 그리고 혹시 자기가 자기의 생각처럼 큰 인물은 못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검은 수염이 무섭게 자란 그는 겉으로는 이를 부두둑 깔고 부하들에게 성을 포위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성문은 굳게 닫혀 있어서 성내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왕후는 날이 셀 때까지 그의 군대를 성벽 아래에 천막을 치고 주둔케 하고 한편 적의 동정을 살피게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왕후는 호위병을 깨워 나팔을 불게 해 군대를 집합시켰다. 그리고 앞으로 한두 달 갈는지도 모르나 명령이 내리면 언제든지 곧 전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으라고 명령했다. 그런 다음 그는 호위병을 데리고 성밖 동쪽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거기엔 오래된 탑이 있었다. 그는 호위병을 밑에 두어 그를 보호하게 하는 한편 절의 늙은 중들을 위협하여 몸소 탑으로 기어올랐다. 거기서 그는 성 안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인구 5만가량의 도시였지만 집들은 모두 검은 기와를 이어 잘 지어져 있었다. 그는 탑을 내려와 그의 부대로 돌아와서 부하들과 함께 성을 둘러싼 해자를 건너 성 밑으로 접근하려 했다. 그러나 높은 성벽 위에서 총탄이 비오듯이 쏟아졌으므로 급히 물러나왔다. 왕후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부대장을 모아 의논을 했다. 모두 포위 전법을 내세웠다. 사람은 먹어야 사니까 포위하는 것이 전투보다는 낫다는 것이었다. 왕후도 그것이 현재로서는 최상책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성을 공격한다면 부하들이 많이 희생될 것은 뻔한 일이었다. 더구나 성문은 큰 석가래와 철판으로 된 육중한 것으로서 파괴할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만약 굳게 잠겨있는 성문을 지켜서 식량길을 끊어놓는다면 한두 달만 지나면 적은 약화되고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지금 당장 싸운다면 적은 강력하고 배가 불러서 사기도 높고 이쪽의 승리가 확실하다고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추리한 왕후는 싸워서 승리가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는 결론을 냈다. 그래서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성벽을 전부 포위하되 적탄이 미치지 못할 거리에 포진케 했다. 그래서 성내의 출입은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다. 포위군은 농가에서 나는 곡식, 야채, 과실, 닭 등을 부근 일대에서 징발해 배불리 먹었다. 징발이라 해도 왕후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반항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왕후의 군대는 잘 지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다행히 이 지방에는 비가 알맞게 내려 풍년이 들었지만 산 너머 저쪽에는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이 소문을 들은 왕후는 이렇게 식량이 풍부한 곳에 온 자신에게 운이 트인 것이라 생각했다. 이럭저럭 한 달이 지났다. 왕후는 하루 이틀을 천막 안에서 기다리고 굳게 닫힌 성내에서는 한 사람도 나오지 못했다. 그는 그 후 20날을 더 기다렸다. 그는 매우 초조해졌고 부하들도 역시 초조했다. 그러나 적은 여전히 완강하여 해자를 건너 성으로 접근하려 하면 성벽 위에서 총탄을 퍼부었다. 왕후는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고 노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도 무기를 잡을 기력이 남았다면 저놈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산단 말인가. 옆에 있던 매가 용감한 적을 칭찬하면서 침을 내뱉고 손등으로 입을 씻으며 말했다. 이제 그들은 개와 고양이, 짐승이란 짐승은 모조리 잡아먹고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쥐까지도 잡아먹을 겁니다. 하루 또 하루, 여름도 둘째 달을 넘겼으나 포위된 성내에서는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무슨 변화라도 있나 하여 여느 날처럼 그가 나가 보았을 때 그는 그가 야영을 하고 있는 북문 위에 백기가 올라 있음을 보았다. 그는 급히 부하를 시켜 이쪽에서도 백기를 올리게 했다. 왕후는 마침내 끝이 왔다고 생각하고 기쁨에 넘쳤다. 그러자 북문이 삐걱삐걱 소리내며 겨우 한 사람 통할 만큼 열리더니 단 한 사람이 그리로 나오자 다시금 그 철문은 닫혔다. 왕후는 그 천막 앞에서 숨을 죽이고 성문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한 청년이 대나무 장대에 백기를 달고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왕후는 부하들을 정렬시키고 그 뒤에 서서 적의 사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음성이 들릴 만큼 가까이 왔을 때 사자는 소리쳤다. 휴전협정을 하러 왔소. 우리가 가진 돈을 드릴 터이니 그대로 돌아가 주시오. 왕후는 소리 없이 웃고 비웃는 어조로 말했다. 내가 돈이 탐나서 먼 길을 얘까지 온 줄 아느냐. 돈이라면 내 고장에도 많아. 그러니까 그건 안 돼. 너의 장군이 내게 항복을 해야 돼. 나에겐 이 도시와 땅이 필요하다. 내 영토의 일부로 삼으려는 거야.
그러자 그 청년은 장대에 기대서서 죽은 사람 같은 눈으로 왕후를 바라보며 애걸했다. 자비를 베풀어 군대를 물려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왕후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나 반대를 당하면 항상 그랬듯이 왕후는 차차 우라가 치밀어 올라 호통을 쳤다. 내 땅이 되기 전엔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청년은 이 말을 듣자 일어서더니 거만스럽게 고개를 번쩍 들고 말했다. 그럼 마음대로 하시오. 평생을 여기서 보내든지. 우리는 살 수 있으니 두고 보시오. 그는 두 말도 없이 돌아서서 성문 쪽으로 향했다. 왕후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을 참을 길이 없었다. 그 청년은 사자로서의 예의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다. 그 심술궂은 적군은 무례한 사자를 보냄으로써 자기를 모욕한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런 건방진 놈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분통이 터져서 그는 앞뒤도 가리지 않고 한 부하 병졸에게 명령했다. 저놈을 쏴라. 그 병졸은 곧 명령에 복종하여 그 사자를 쏘아 명중시켰다. 그 사자는 해자에 놓인 좁은 다리 위에서 고꾸라졌다. 백기도 물속에 빠졌고 장대와 흰 깃발은 흙탕물 속에 둥둥 떠갔다. 왕후는 부하들에게 명하여 그 사자의 시체를 끌어오게 했다. 그들은 성벽에서 총탄이 날아올까 두려워 재빨리 달려가서 끌어왔다. 그러나 적이 한 방도 쏘지 않은 것을 보고 왕후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 청년의 시체가 자기 앞에 놓였을 때 그는 더 한층 놀랐다. 그 죽은 청년은 자기 앞에서 안색이 변해갔지만 그것은 결코 굶은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왕후는 죽은 자의 몸을 보려고 옷을 벗기게 했을 때 그들은 그리 살쪄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먹고 영양이 좋은 것만은 분명했다. 그것을 본 왕후는 무엇에 얻어맞은 듯이 멍하니 있다가 저주하는 어조로 외쳤다. 이놈이 이처럼 살쪘다면 저놈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버티고 있는 것일까? 좋아. 여기서 내 평생이라도 보내지. 어디 누가 이기나 견뎌보자. 그는 이날 너무도 화가 나서 부하들에게 마음을 놓고 휴식하도록 어느 정도 군기를 늦추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병졸이 주변의 마을이나 이곳저곳 농촌에서 곡식이나 재물을 약탈하는 것을 봐도 전처럼 막으려 하지 않았고 그의 병졸이 민가에 침입하여 금지된 행위를 했다고 불평하거나 욕짓거리를 하러 온 농부가 있어도 무뚝뚝하게 이렇게 대꾸했다. 너희들은 망할 자식들이야. 너희들은 이 성 안으로 몰래 양식을 보내고 있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놈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먹고 살 수 있겠느냐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맹세코 아니라고 다짐을 했고 누차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어떤 군벌 밑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과중한 세금으로 우리의 살림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그 옛날의 화족두목을 우리가 좋아할 줄 아세요. 우리를 자비롭게만 대해주시고 부하들의 소행을 삼가게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오히려 장군님 밑에 있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나 왕후는 여름이 무르익어 감에 따라 점점 마음이 번거로워졌다. 더위와 그의 부하 장병들의 쌓이고 쌓이는 오줌똥에서 생기는 파리떼와 흐르지 않는 해자물에서 모여드는 모기 등살에 견디기 어려웠고 또 자기의 집이 있고 두 아내가 고대하고 있는 고향 도시가 안타깝게 그리워졌다. 화가 난 그는 전처럼 친절하지도 않았고 부하들이 더욱더 무법한 행동을 하는 것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어느 무덥고 휘영청 달밝은 밤의 일이었다. 왕후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바람도 쐴 겸 천막 밖으로 나갔다. 졸려서 하품을 하면서 따라다니는 호위병 외에는 주위엔 사람도 없었다. 그는 이리저리 거닐면서 언제나 그렇듯이 성벽을 응시했다. 그것은 달빛에 높고 검게 보여 그에게는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을 것 같지만 보였다.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요즘 그의 분노는 가라앉는 날이 없었다. 그는 그가 겪는 이 전쟁이 지극히 불쾌한 것이긴 하지만 그 대신 성내에 있는 놈은 남자건 여자건 어린 놈들까지 모조리 괴롭히고 말겠다고 이를 악물고 맹세했다. 그 순간 그는 검은 성벽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한 점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확실치 않았으나 자세히 보니 성벽에 달라붙은 덩굴과 또 그 밑에 자라는 작은 나무 사이로 개처럼 움직이는 물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윽고 그것은 사람임을 확인했다. 그 사람은 성벽 밑에 이르자 달빛 아래로 나왔고
왕후는 그가 흰 천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 왕후는 곧 한 병졸에게 이쪽에서도 흰 깃발을 들고 나가 누구든 맞아오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시선을 집중시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왕후 앞에 이르자 그 사람은 엎드려 목숨을 빌며 이마를 땅에 조아렸다. 그러나 왕후는 호통을 쳤다. 일으켜 세워. 얼굴을 좀 보자. 두 병졸이 달려나와 사나이의 얼굴을 젖혔다. 왕후는 그 얼굴을 보자 화가 치밀어 목이 부푸는 느낌조차 들었다. 그 사나이도 아직 굶은 기색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수척하고 안색이 검었지만 굶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다. 왕후는 소리쳐 물었다. 너는 항복을 하려고 왔느냐? 이 물음에 사나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아직 양식이 있으니까 유문신 장군은 항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장군 밑에 있는 우리 군인들은 매일 얼마간의 양식을 배급받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아실 일이지만 그들이야 어떻든 당분간 더 버텨 남쪽에서 올 원군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몰래 사람을 보냈으니까요. 이 말에 왕후는 매우 불안해서 되도록 분을 억누르고 의심쩍은 듯이 물었다. 항복할 의사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러자 그 사나이는 우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일신상의 문제로 왔습니다. 성내의 장군은 저를 푸대접했습니다. 그 장군은 거칠고 밉살스러운 상놈으로서 난폭하고 학식도 없습니다. 저는 학문 있는 가문의 자손입니다. 저의 부친도 학자였고 저는 예의를 배웠죠. 그놈은 제 부하의 면전에서 저에게 큰 모욕을 주었습니다. 다른 모욕이라면 참을 수도 있었지만 이런 모욕은 사나이 대장부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그놈은 저뿐 아니라 저의 조상까지도 모욕한 것입니다. 그놈이 자기 조상은 누군지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놈의 조상 따위는 저의 조상의 종노릇밖에는 못했을 것입니다. 대체 그 모욕이란 어떤 것인가? 왕후는 물었고 이야기가 달라진 데 내심 놀랐다. 그 사나이는 우울하면서도 열을 내어 대답했다. 그놈은 저의 집중 자세를 비웃었습니다. 사격은 저의 특수한 재주로서 저는 영락없이 겨냥한 목표에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자 왕후의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했다. 비웃음과 모욕을 받고 증오감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비록 친구지간이라 해도 그것으로 인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왕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같이 자존심이 강한 자는 남의 비웃음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갚음을 하려 들 것이다. 이 사람은 외모로 보아도 자존심이 강하게 생겼다. 그럼 어떤 조건으로 내 편에 와주겠단 말인가? 그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고 왕후의 호위병들이 엿듣고 입을 벌리고 있음을 알자 왕후에게 허리를 굽히고 귓속말을 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왕후는 돌아서서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며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는 그 사람이 혹시 반역할 가능성에 대비해 5명의 호위병을 천막 안에 들였을 뿐 다른 부하는 모두 돌려보냈다. 그러나 왕후는 그 사람에겐 반역심이 전혀 없고 다만 복수심에 불타고 있음을 알았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저는 유문신에게 복수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다시 성벽을 넘어가서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어줄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저와 저의 동지 몇 사람을 당신의 부하로 삼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화적 두목이 살해되지 않는다면 그놈은 기어코 저를 찾아서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놈은 지독한 놈이니까요. 그러나 왕후는 그와 같은 도움을 그렇게 싼값으로 얻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양쪽에서 그의 두 팔을 붙잡고 선 두 호위병 사이에 선 그 사나이를 응시하며 자네는 모욕을 못 참는 대장부일세. 대장부는 모욕을 참을 수 없네. 나는 자네같이 훌륭하고 용감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 반갑네. 그럼 돌아가서 자네 부하들과 모든 병사들에게 투항하여 총을 내놓는다면 내 부하로 맞을 것이고 한 명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게. 자네로 말하면 내 밑에서 부대장을 삼고 은전 200냥을 줌세. 그리고 총을 가지고 오는 병사에게는 단냥씩 주기로 하겠네. 그러자 그 사나이의 찡그렸던 얼굴이 펴지고 흐뭇한 어조로 말했다. 장군님은 바로 제가 평생을 두고 찾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 날이 새고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성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 사나이는 급히 발길을 돌렸다. 왕후는 천막 밖으로 나가서 그 사나이가 도로 성벽으로 가서 익숙하게 성벽을 기어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마치 원숭이처럼 덩굴나무 가지를 잡고 기어올라 성벽 너머로 사라졌다. 이윽고 해는 들판의 지평선에 솟아올랐다. 왕후는 병사들을 깨웠다. 그러나 갑자기 움직이는 빛을 적에게 보이면 적은 이쪽에서 무슨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가 하고 수상하게 여길 것이므로 조용히 일어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많은 병사들은 이미 성 안에서 한 사람이 나왔다 들어간 일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횃불 하나 켜지 않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아 어스름한 햇빛 같아서 구두끈을 맨다든가 방아쇠의 조절까지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해가 뜰 무렵에는 모두 준비를 마치고 각자 부서에 자리 잡았다. 왕후는 그들에게 고기를 먹였다. 또 힘이 나고 사기를 돋우기 위해 술도 마시게 했다. 병사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고 나자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다. 그들은 전진을 명령하는 북소리만 기다렸다. 태양은 점점 높이 올라갔다. 숨이 막힐 만큼 뜨거운 햇볕이 도시와 그 주변을 내리쬐고 있었다. 왕후는 우렁찬 목소리로 호령을 했다. 부하들은 미리 일러준 대로 육렬종대로 꽉 줄지어 모여섰다. 왕후의 돌진 명령을 듣자 전군은 일시에 함성을 올렸다. 그리고 모두 손에 총검을 들고 돌진했다. 어떤 자들은 다리로 해자를 건너고 어떤 자들은 해자물이 얕은 쪽을 건너서 북문 성벽 밑으로 쇄도했다. 왕후의 부대장들은 밤에 다녀간 사나이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어떤 간계나 쓰지 않았는지 의심스러워서 그들의 장군 왕후가 너무 앞장서서 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왕후는 그 사나이를 믿고 있었다. 원한이 쌓이면 반드시 복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성벽 밑에 다다라서 기다렸다. 성벽 위에서는 한 방의 총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태양은 중천에 올랐다. 왕후는 긴장하여 성문만 노려보았다. 커다란 성문짝이 조금씩 움직였다. 누군지 그 틈에서 내다보는 모양이었다. 문틈에서 가느다란 광선이 새어나왔다. 왕후는 돌격 명령을 내렸다. 부하들은 와 하고 물밀듯이 성문으로 돌진했다. 왕후도 그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들은 무서운 기세로 그 철문에 부딪혔다. 대문은 8팔자로 열렸다. 그들은 둑을 터놓은 홍수처럼 성 안으로 밀려들었다. 이리하여 포위는 끝났던 것이다. 왕후는 때를 놓치지 않고 곧 유문신의 본거지를 공격하라. 화적두목을 잡을 때까지 자유행동은 안 된다. 하고 호령했다. 부하들은 일각이라도 빨리 약탈하고 싶은 욕심에 벌벌 떠는 시민들을 붙잡고 길을 물어 그리로 쇄도했다. 그러나 왕후가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면서 유문신의 본거지에 돌입했을 때 유문신은 이미 달아나고 대골 같은 집에서는 사람의 그림자도 볼 수 없었다. 그가 어떻게 자기 부하들 중에 적과 내통한 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왕후의 군대가 북문으로 돌입했을 때 유문신은 그의 측근 부하들을 데리고 남문으로 탈출하여 지금은 멀리 들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유문신을 따라가지 않은 유문신 부하들로부터 이 말을 들은 왕후는 남문 성벽 위로 달려가서 멀리 바라보았다. 한때의 인마가 먼지를 일으키며 멀리 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왕후는 추격할까 또는 그대로 둘까 망설였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것은 이 지방의 중심인 이 도시이고 이미 그것을 수중에 넣은 이상 달아나는 화적 일당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추격은 않기로 했다. 그는 다시 유문신의 본거지로 돌아왔다. 남았던 적병들은 그의 보호를 받기 위해 속속 항복해왔다. 그가 정청에 앉았을 때 그들은 10명씩 20명씩 떼를 지어왔다. 모두 무척 수척했다. 큰 흉년이 아니면 볼 수 없을 만큼 피골이 상접했다. 그래도 왕후는 그들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 기뻐했다. 모두 소총을 가졌다. 그들이 항복의 뜻으로 절을 하면 왕후는 그의 편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들에게 단량씩 돈을 주었다.
이윽고 유문신을 배반한 사나이가 그의 일당을 인솔하고 나타나자 왕후는 약속한 대로 손수 돈 200냥을 주고 또 부대장의 군복을 주었다. 이같이 왕후는 그를 위해 힘쓴 사나이의 공로를 잊지 않고 약속을 실행하여 그의 부하로 편입시켰다. 모든 일이 일단락되자 왕후는 그가 그의 부하들에게 약속한 것을 실행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을 억제할 수 있는 데까지 오랫동안 억제해 왔으나 이 이상 더 억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본의가 아니었지만 부하들에게 자유행동을 허락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상하게도 이 도시를 점령하기 전에 품었던 성내의 민중들에 대한 노여운 감정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민중에게 고통을 줄 이 명령을 내리는데 주저했던 것이다. 그러나 부하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어서 3일간의 자유행동을 허락하는 명령을 내리고는 그 자신은 유문신이 있던 형공소에 들어가서 사방의 문을 닫고 호위병 외의 사람에게는 출입을 금지했다. 그런데 200명가량의 호위병도 참을 수 없는 모양이었다. 자기네도 자유행동에 가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득이 왕후는 그들도 교대를 시켰다. 교대 명령을 받고 약탈하다 돌아온 패들은 지금까지의 그 난폭한 행동에 흥분했기 때문에 두 눈에는 핏발이 쏘고 짐승의 욕망에 불타는 얼굴이 검붉게 번들거렸다. 왕후는 그 모습을 안 보려고 눈을 돌렸으나 민중들의 참담한 전경을 눈앞에 보는 듯 했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항상 그의 곁에 있는 곰보가 호기심이 나서 구경하러 나가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왕후는 그의 울분을 풀 수 있는 상대를 발견한 것을 내심 기뻐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 친조카가 저런 짐승 같은 놈들에게 섞여 미친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곰보가 슬그머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물이며 음식이며 옷이며 간단 없이 잔심부름을 시켜 바쁘게 돌아다니게 했다. 그리고 성내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문이 닫혀있는 이 형공서까지 들려오자 왕후는 더 한층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다. 숙부가 화를 내고 있으니 곰보는 진땀을 내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사실상 왕후는 분노가 나지 않으면 인정 없는 일을 하지 못했다. 노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군벌의 장군으로서는 그의 약점이었다. 보통 장군들은 사람을 파리같이 죽이기 때문에 점점 영달하는 것이지만 왕후로서는 냉정하게 아무렇게나 혹은 이해를 타산해서 사람을 죽이지는 못했다. 그는 자신의 그런 약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성내 민중에 대한 분노를 그대로 지니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했고 그들 민중은 그를 위해 빨리 성문을 열어주었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에게 협조하지 않았으므로 이만한 정도의 고통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자신에게 타일렀다. 그러나 그의 병사들이 양식을 달라고 청해왔을 때 그의 가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분노가 폭발했다. 뭐가 어째? 너희들은 약탈을 하면서도 먹여까지 달란 말이냐? 그러나 병사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무튼 이 성내에 나달이라고는 한 톨도 없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비단을 먹겠습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먹을 것은 없어요. 농민들은 아직도 겁이 나서 성내의 양식을 팔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왕후는 그 말이 사실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괴로웠고 불쾌해졌으나 그의 부하들에게 양식을 내어주라는 명령은 심히 불쾌한 어조였다. 왕후는 또 어떤 불행한 병사가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계집들은 모두 말라빠져서 털 뽑은 닭 모양이야. 이래서야 조금도 재미가 없단 말이야. 왕후는 갑자기 이런 생활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싫어졌다. 그래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이나 신음하고 나서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는 이 전쟁으로서 얻은 풍성한 영토라든가 그의 영토가 2배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라든가를 생각하고 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부득이한 일이라고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변명했다. 그리고 그는 두 아내 중에 어느 편이든지 반드시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안을 얻었다. 그는 속으로 외쳤다. 내 아들의 장래를 위해 나는 남이 사흘 동안만 고통받는 것을 못 참을 리가 없다. 3일간 그는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가짐으로써 기어이 부하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했다.
그러나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일찍 그는 편치 않던 잠자리에서 일어나 명령을 내렸다. 성내의 여러 곳에서 호각을 불고 나팔을 불게 했다. 그것은 자유행동의 시간이 끝났으니 전원 본대로 돌아오라는 신호였다. 이날 아침에 그는 다른 때보다 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굵은 눈썹을 연거푸 위아래로 움직이고 금시에 벼락이 내릴 것 같은 표정이었으므로 누구 하나 그에게 거역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다만 한 사람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 사흘 동안 꼭 닫고 있던 형공소의 문을 열고 왕후는 성내를 순시하러 나갔다. 가까운 역 골목에서 발악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 소리에 신경이 예민한 왕후는 무슨 일인가 하고 급히 그쪽으로 가보았다. 본대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의 부하 한 사람이 지나가는 늙은 여인의 금반지를 보고 욕심을 냈던 것이다. 그 여인은 어떤 노동자의 아내 같았고 가난한 사람이라 겨우 가느다란 금반지를 하나 끼고 가던 길에 그 병사에게 붙잡혔던 것이다. 그 병졸은 값도 많지 않은 그 금반지를 그의 최후의 소득으로 만들 욕심으로 그 여인의 손목을 비틀었다. 그 여인은 울면서 소리 질렀다. 이건 30년이나 끼던 거요. 이걸 뺐으면 안 돼요. 본대로 돌아오라는 나팔소리가 들렸다. 병사는 마음이 급했다. 왕후의 눈앞에서 그는 단도로 여인의 손가락을 끊었다. 앙상한 손에 있을 것 같지 않던 피가 뚝뚝 흘러내렸다. 병사는 너무 급했기 때문에 곁에 왕후가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왕후는 그의 소행을 보자 노선과 함께 환도를 뽑아들고 그 병사의 가슴을 찔렀다. 그 병사는 그의 부하였지만 이렇게 배고프고 가난한 늙은 여자에 대해 잔혹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병사는 소리도 없이 쓰러졌다. 피가 낭자했다. 늙은 여인은 자기를 구하기 위한 일이라 하지만 너무도 처참한데 놀라서 끊어진 손가락을 앞치마로 감고 어디론지 숨어버렸다. 왕후는 다시 그 여인을 볼 수가 없었다. 그는 환도에 묻은 피를 그 죽은 병사 옷에 닦았다. 그리고 삽시간에 일어난 감정으로 자기의 병사를 죽인 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곧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이미 죽였으니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호위병을 시켜서 죽은 병사가 가졌던 총을 가져오게 했다. 왕후는 다시 성내의 순시를 계속했다. 그는 거리에 시민들이 적은 것과 또 그들의 비참한 전경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들은 겨우 문 앞에서 기어나와 얼빠진 모습으로 멍하니 긴 의자에 걸터 앉았다. 이 맑은 가을날의 햇빛을 받으면서 유연히 활보해오는 왕후나 번쩍이는 군복을 입은 호위병들이 그들의 눈앞을 지나도 머리를 들고 쳐다볼 기력조차 없는 모습이었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감정조차 없는 죽은 사람들 같았다. 왕후는 이상한 수치스러운 감정과 놀라움 때문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말을 붙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높이 쳐들고 그들을 안 보고 가게들만 보는 채 하고 내쳐 걸어갔다. 그 가게들에는 그가 아직 보지도 못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이 도시 남쪽에 큰 강이 있고 그 강은 바다로 통해 있기 때문에 외국품이 이 도시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진귀한 물건들이 오랫동안 사는 손이 없었던 모양으로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었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그러나 이 성내에서 그가 볼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었다. 어디를 보아도 식료품을 팔고 있는 곳이 보이지 않았다. 어떤 도시에서나 거리를 번잡하게 하는 식료품 행상인도 볼 수 없었다. 또 작은 아이들을 볼 수 없었다. 처음에 그는 거리가 왜 그렇게 조용한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다. 평상시 같으면 어느 집에서나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와 웃는 소리가 들릴 텐데 지금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더러 거리에서 뛰노는 아이들도 볼 수 없었다. 그는 살아남아 있는 남녀들의 앙상한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군벌들이 예사로 하는 일을 한 것에 불과하며 그가 크게 입신하기 위해서는 도리가 없었으므로 죄악을 범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자신에게 타일렀다. 그러나 왕후는 군벌치고는 자비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므로 지금 그의 수중으로 들어온 이 도시의 참상을 더 보기가 괴로워서 도중에 발길을 돌려 형공소로 돌아왔다. 그는 불쾌한 심정을 못 이겨서 사병들을 보기만 하면 비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들의 히히덕거리는 만족스러운 웃음소리와 흐리멍덩한 눈들을 보고는 참을 수 없었고 또 그들의 손에 낀 금반지, 팔목시계, 그 밖에 그들이 약탈한 외국 제품을 보았을 때는 화를 냈다. 그는 두 사람의 신복 보화까지도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매의 거친 손가락에는 금반지가 번쩍였고 백장도 비치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너무 굵어서 반밖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모든 광경을 보고 왕후는 자신이 그의 부하들과는 거리가 먼 인간인 것처럼 느껴졌다.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 느껴졌다. 자신의 고독감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그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곁에 오기만 하면 사소한 것을 가지고도 소리를 질렀다. 이와 같이 그는 이틀 동안 내내 성을 내고 있었고 그의 부하들은 그의 태도를 무서워하는 동안 군기는 점차 잡혀갔다. 왕후는 다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것이 전쟁의 상도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천명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세수를 했다. 극도로 불쾌해서 이 사흘 동안은 세수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사자를 이 고을의 현장에게 보내어 즉시 출두하여 귀순하라고 명령했다. 그 다음 그는 정청으로 나가서 현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현장이 나타난 것은 한두 시간 뒤였다. 그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빨리 왔던 것이다. 두 사람의 부축을 받고 온 그는 유령같이 앙상하고 창백했다. 그는 왕후에게 절을 하고 명령을 기다렸다. 왕후는 그의 풍모와 태도로 보아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선비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도 의자에서 일어나서 답례를 하고 먼저 현장에게 자리를 권한 다음 자기도 앉았다. 그는 현장에 기괴하고 무서울 만큼 수척한 얼굴과 손에 눈이 쏠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2, 3일 동안 햇빛에 말린 간의 빛이었고 또 문자 그대로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너무도 비참한 모습에 놀란 왕후는 소리 질렀다. 어떻게 된 셈이오? 현장도 굶주렸단 말이오. 백성들과 나누어 먹자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 당하는 일은 아니올시다. 현장은 간단히 대답했다. 그렇지만 처음 휴전 교섭을 온 사람은 상당히 살쪘던데요. 왕후가 추궁했다. 그렇습니다. 그 청년은 그런 목적에 쓰기 위해 계획적으로 농성을 시작할 때부터 특별히 잘 먹여두었지요. 당신이 휴전을 승낙지 않더라도 성 안에 아직 식량이 풍부하니까 장기 저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당신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듯 훌륭한 계략에 왕후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편으로 내통해온 장교도 굶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군인만은 될 수 있는 대로 잘 먹였습니다. 최후까지 먹일 수 있는 한껏 먹였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굶어서 수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나 늙은이들과 어린 것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왕후는 한숨을 짓고 이렇게 말했다. 그렇겠지요. 그렇겠지요. 내가 성안을 순시할 때 어린애들은 보지 못했소. 그는 잠시 동안 현장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말해야 할 용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나에게 기순하시오. 나는 당신이 의지하던 유문신을 대신해서 이 지방 일대를 지배할 권리를 얻었소. 지금부터는 내가 통치자인 것이오. 나는 내가 북쪽에 가지고 있는 영토에다 이 지방을 병합하는 바이오. 이 지방의 모든 세금은 내 손에 들어와야 하니까 일정한 금액과 매달 당신 명의로 받는 세금의 일정한 비율을 받기로 하겠소. 왕후는 은근한 말을 보태 말했다. 그는 본래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현장은 기운 없는 공허한 어조로 바싹 마른 입술을 움직이며 대답했다. 그 드러나곤 하는 이빨이 유난히 커 보였다. 우리는 당신의 권력하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타격에서 회복할 때까지 한두 달 동안 여유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요구에 응하겠습니다. 여기에 잠깐 말을 끊고 왕후의 대답을 기다리다가 현장은 격렬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우리는 각기 자기 직업에 종사하고 밥벌이를 하고 자식들을 기르고 평화스럽게 살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다른 군벌의 침략을 막고 우리를 평화스럽게 살게 해주신다면
나나 내 백성은 기꺼이 당신의 요구에 응하리라는 것을 맹세할 수 있습니다. 왕후가 알고 싶어한 것은 바로 그 말이었다. 현장의 숨가쁜 말소리는 그를 감동시켰다. 그는 곧 병졸들을 불렀다. 술과 고기를 빨리 가져다가 이 현장님과 시종들을 대접하도록 해라. 병졸들이 그의 명령대로 하는 것을 보고 그는 또 신복 부하들을 불러서 명령했다. 병사들을 인솔하여 성 밖에 가서 농민들에게 빨리 양곡과 식료품을 성내에 반입해서 시민들에게 팔도록 하라. 이렇게 어려운 농성을 한 백성들이 먹고 한시바삐 건강을 회복해야 할 테니까 말이다. 왕후가 모든 민중과 현장을 위해 이렇게 올바른 방법을 취했으므로 현장은 깊이 감사하고 또 감동했다. 또 왕후도 현장이 얼마나 품위 있는 선비인가 속으로 감탄했다. 현장은 당장에라도 굶어 죽을 지경에 있고 그의 눈은 탁자에 차려놓은 요리 쟁반을 보자 이상한 광채가 날 만큼 급히 먹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는 꾹 참고 그 떨리는 양손을 불끈 쥐고 식사를 제공해주는 왕후에 대하여 정중한 인사를 하고 왕후가 주인석에 앉을 때까지 수저를 들지 않았다. 그 다음 식사를 시작하고도 배고픈 모습을 안 보이며 채통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천천히 먹었다. 왕후는 너무도 가엾은 생각이 나서 다른 볼일이 생겼다는 구실을 대고 자리에서 물러나갔다. 그리하여 현장이 혼자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시종들은 별실에서 먹고 있었다. 그 뒤에 왕후는 그들의 쟁반이나 주발이 모두 씻을 필요도 없을 만큼 깨끗했다고 그의 부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 후 왕후는 성내의 시장에 행상과 시민들이 들끓기 시작하고 거리와 가게에는 먹을 것이 즐비하게 놓이게 된 것을 보고 마음이 기뻤다. 시민들의 건강은 날로 회복되었다. 낯빛처럼 핏기 없던 살갗에 황금빛이 돌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는 여간 기쁘지 않았다. 겨울 동안 내내 왕후는 도시에 살면서 모든 세금 제도를 새로 정하고 또 정사도 혁신했다. 성내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기 시작했다. 젊은 아낙네들이 어린애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전경을 보았을 때 왕후는 기쁜 마음과 아울러 그 자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솟구쳤다. 그는 본거지에 있는 현공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의 두 아내를 생각하고 이해가 질 무렵에 그리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왕후가 이 도시를 점령하고 있을 때 각처에 파견했던 첩자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남북 양군이 대전을 했으며 이번에도 북방군이 이겼다는 소식을 전했다. 왕후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몇 사람의 부하를 성의 군장에게 보내 돈과 비단 등 여러 가지 선물과 함께 편지를 전하게 했다. 군벌 장군들 중에는 그를 아는 사람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왕후는 자기가 그를 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허영심도 약간 있고 해서 자필로 그 편지를 썼다. 그리고 지금은 그도 상당한 세력을 갖게 되었으므로 인장도 새겨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편지 끄트머리에 그것을 꽉 찍었다. 편지 내용인즉 자기도 남방의 한 장군과 싸워서 이기고 북방을 위해 큰 강에 있는 그 지역을 점령했다는 것이었다. 얼마 후에 군장으로부터 그의 전승을 축하한다는 회답이 왔다. 그리고 전보다 높은 명예로운 관직을 그에게 보냈다. 그리고 군장의 요구는 정부군의 군비로서 매년 얼마씩 보내달라는 것뿐이었다. 왕후는 이런 요구를 거절할 만한 실력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순순히 승낙했다. 이리하여 그도 성정부군의 무시 못할 한 세력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 애가 저물어 갈 즈음에 그는 지난 1년 동안 그가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었나 검토해 보았다. 영토는 2배 이상이나 되었다. 그의 영토는 산악지대를 제외하고는 어디나 비옥해서 밀과 벼를 비롯해 소금, 낙하생기름, 깨, 콩 등을 풍부하게 생산했다. 또 바다로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소총이 필요할 때에도 왕월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외국에서 사들일 수 있었다. 왕후는 외국제의 대포를 갖는 것이 큰 소원이었다. 유문신이 남기고 간 물건 중에 그가 여태까지 보지 못한 진기한 대포가 2 있었는데 그것을 보았을 때부터 그 욕망이 생겼던 것이다. 그 대포는 매우 훌륭한 새로 만든 것으로 흠도 없거니와 여기저기 구멍도 없었다.
썩 우수한 철공이 만들었음이 분명하여 어디를 만져도 매끈매끈했다. 그리고 무거웠다. 20명 이상의 병졸이 힘을 합해야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었다. 왕후는 이 대포에 큰 호기심을 가지고 발사 시험을 해보았으면 싶었다. 그러나 발사하는 방법을 알 도리가 없을 뿐더러 포탄도 없었다. 그러는 동안 어떤 창고를 정리하다가 2개의 큰 포탄이 발견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 대포의 탄환이려니 생각한 왕후는 크게 기뻤다. 그래서 그 대포의 하나를 오래된 절 뒤에 공터로 끌어내게 했다. 처음엔 아무도 그것을 쏘아보려는 사람이 없었다. 왕후는 현상금을 걸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농성했을 때 왕후에게 내통해온 장교가 나섰다. 현상금도 받고 싶고 또 왕후에게 잘 보이기 위해 쏘아보려는 것이었다. 더구나 그는 이 대포를 발사하는 것을 구경한 일이 한 번 있었다. 그는 포탄을 재고 모든 준비가 끝나자 대나무 끝에 불을 붙여 멀찌감치 도화선에 불을 당겼다. 연기가 나는 것을 모두 멀리 피했다. 이윽고 대포는 쾅 하고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폭음과 함께 연기와 불을 뿜었다. 모두 혼비백산했다. 담대한 왕후도 선자리에서 비틀거렸고 무서워서 일순간 심장의 고동이 정지하는 것 같았다.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니 여태까지 눈앞에 있었던 절이 산산조각이 나서 쌓여 있었다. 그것을 본 왕후는 소리 없이 웃었다. 이 거대한 장난감, 이런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 한량없이 기뻤다. 그는 이렇게 소리 질렀다. 이런 무기가 있었더라면 포위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다. 성문을 쏘아 부수고 쳐들어갈 수 있었을 테니까. 그는 잠시 동안 생각하고 그 대포를 발사한 장교에게 물었다. 어째서 유문 씨는 우리에게 이 대포를 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대포로 말하면 제가 모시고 있던 다른 장군한테서 뺏은 것인데 여기까지 가지고 오긴 했지만 유문 씨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포탄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지요. 그래서 현공소 문 앞에 두고 볼 뿐이었고 우리들은 이것이 전쟁에 쓰일 수 있다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왕후는 그 2문의 대포를 매우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포탄을 많이 사들일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가 자주 볼 수 있는 장소에 운반해 두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왕후는 만족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본거지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먼저 이 도시를 수비하기 위해 상당한 수의 병력을 남겨두기로 했다. 그 통솔은 이전부터의 부하에게 맡기고 새로 편입한 사병들과 부대장들은 왕후 자신이 인솔해 가기로 했다. 또 이 도시의 수비사령관으로 누구를 정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그는 깊이 생각한 끝에 2 신복부하에게 맡기기로 했다. 매와 곰보였다. 곰보도 요즘 늠름한 청년이었고 키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가슴이 떡 벌어지고 풍채도 나쁘지 않았다. 곰보 자국만이 흉이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론 그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2 사람을 남기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곰보는 혼자서 사령관 노릇을 하기엔 너무나 나이가 젊었다. 그러나 매 혼자에게 사령관을 시키자니 그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왕후는 2 사람을 짝지었던 것이다. 그는 그의 조카인 곰보를 불러 비밀리 말해두었다. 만약에 매가 나에게 반역할 것 같은 의심이 가거든 사자를 나에게 보내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급히 달려오게 해야 한다. 곰보는 맹세했다.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앉게 되고 또 남아있게 된 것이 좋아서 2 눈엔 기쁨이 가득 차 있었다. 왕후도 핏줄이 같은 사람은 믿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뒷걱정 없이 떠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완전한 대책을 세운 뒤에 그는 자기 근거지로 개선하였다. 사람들은 힘을 다해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기에 힘썼다. 그들의 상점에는 다시금 물건이 쌓이게 되었고 배도 짜기 시작했다. 그들은 팔고 사고 했으며 복구되어가는 자기들 도시에 대한 이야기밖엔 하지 않았다. 그들이 겪은 전화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려 하지 않았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다. 그것은 천명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23.
왕후는 그의 잔류부대의 상황을 시찰하러 간다는 명목을 내걸고 그의 본거지로 급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그러한 명목상의 이유가 사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그렇게 빨리 가는 것은 그동안 아들이 태어나지나 않았을까 하는 큰 희망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10달 가까이 집을 떠나 있었다. 그동안 신여성인 아내로부터 2번 편지를 받았지만 그 편지들은 예절과 존경의 기절로 가득 찬 글로써 모두 잘 있다는 것 외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선한 장군으로서 그의 집 문 안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는 첫눈에 행운이 다시금 그에게 떨어진 것을 알아챘다. 양지 바른 뜰에 그의 2 아내가 어린애를 하나씩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2 어린애는 똑같이 발끝까지 붉은 옷을 입히고 머리에도 위가 뚫어진 붉은 모자가 씌어져 있었다. 시골에서 온 아내는 그 모자에 금실로 부처상을 몇 개 수놓았으나 학식 있는 아내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많은 복을 받지는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녀의 아기 모자에 꽃술을 놓았다. 그런 점을 빼놓고는 2 아이는 똑같아 보였다. 왕후는 깜짝 놀랐다. 어린애가 2이나 생겼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못 믿어온 듯이 눈을 꿈뻑거리다가 말을 더듬으며 물었다. 이거 어떻게 된 셈이야? 신여성인 아내는 일어섰다. 이럴 경우에 그녀의 동작은 민첩하고 또 말씨도 고왔다. 그녀는 항상 말을 유창하게 했고 또 유명한 옛 글귀를 인용하기를 잘했다. 그녀는 희고 고운 이를 보이면서 빙그레 웃었다. 당신이 안 계신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어린애를 낳았죠. 2 아이는 모두 온전하고 건강해요. 하고 말하며 그녀는 자기 아이를 왕후 앞에 내밀어 보여주었다. 시골서 온 아내는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여성 아내는 딸을 낳았기 때문에 더한층 그랬다. 그녀는 이가 검고 또 빠진 이도 있고 해서 보통 때엔 좀처럼 입을 벌리지 않았으나 이때엔 성급히 일어서서 될 수 있는 대로 이가 안 보이게 말했다. 제 아기는 아들입니다. 저 아기는 딸이고요. 그러나 왕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여태까지 전혀 없던 자기의 자식을 이렇게 2이나 대하고 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그 2 어린 생명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작은 아기들은 전혀 그를 보는 것 같지 않았다. 그 아기들은 마치 그가 그곳에 있는 나무나 벽처럼 고정된 물체이기나 한 것처럼 태평스럽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2 아기는 모두 햇빛에 눈이 부신지 눈을 깜빡거렸다. 그러다가 사내 아이가 재채기를 했다. 아기 같지 않은 큰 소리를 냈다. 왕후는 그렇게 작은 몸뚱이에서 어쩌면 그렇게 큰 소리가 나오는가 하고 놀랐다. 계집애는 고양이 새끼같이 입을 벌리고 큰 하품을 했다. 왕후는 그 광경도 눈을 크게 뜨고 보았다. 아기를 안아본 적이 없는 그는 2 아이에 대해서도 손을 대지 않았다. 군대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만 하던 그는 이럴 경우에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의 뒤를 따라온 부하들은 장군의 아들이 난 것을 축복하는 반가운 소리를 쳤지만 왕후는 다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들의 축복하는 소리를 듣고 있던 그는 기쁜 듯이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렇지, 여자란 애를 낳는 것이니까. 그는 겉으론 태연한 얼굴을 했지만 기쁨으로 터질 듯한 가슴을 안고 급히 자기 방으로 갔다. 그는 얼굴을 씻고 식사를 한 다음 불편한 군복을 벗고 감색 비단 평복으로 갈아입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어두워졌다. 밤은 고요하고 매우 쌀쌀했다. 왕후는 석탄불을 벌겋게 피워놓고 혼자 앉아서 이것저것 과거를 회상했다. 여태까지 그는 운이 퍽 좋았다고 생각했다. 모든 일이 척척 뜻대로 되었던 것이다. 실상 그가 이루지 못한 일은 없는 듯 싶었다. 이제는 아들까지 갖게 되었으므로 그의 야심은 의의 있는 것이 되었고 그의 행동에는 목적이 확연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의 가슴은 부풀었고 여태까지의 비애와 고독은 일시에 잊혀졌다. 그는 고요한 방에서 혼자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내 아들을 천하의 영웅으로 만들 테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자 너무 기뻐서 자신의 무릎을 쳤다. 그는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방안을 거닐었다.
아들이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든든한 것인가를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제는 형의 아들들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대를 이을 자신의 아들이 그의 유업을 계승해 세력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그는 그의 딸 생각을 했다. 그러면 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창 옆에 기대서서 수염을 쓰다듬으며 한참 동안이나 생각했다. 아들이 아니라 딸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언뜻 나지 않았다. 계집애는 키워서 나이가 차면 훌륭한 군인에게 시집 보내면 그만이야. 그때부터 왕후는 두 아내에 대해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녀들은 앞으로 그에게 아들을 여럿 낳아줄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핏줄이 통하는 자식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친자식은 남과 달라서 결코 자기를 배반하는 일이 없고 어디까지나 충실할 것이다. 그는 여태까지는 고뇌와 솟구치는 육체의 욕망에서 해방되기 위해 아내 곁에 갔으나 자식을 본 순간 그의 고민은 가셔졌고 육체의 욕망도 자식을 더 낳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장차 그가 늙어 심신이 쇠약해졌을 때 그의 힘이 될 믿음직한 군인이 될 자식이 소원이었다. 그래서 그는 두 아내를 동등하게 대했으며 밤에도 번갈아 찾아갔다. 그녀들은 제각기 그의 비위를 맞추려고 은근한 투쟁을 했지만 그는 어느 편에도 더 많은 호의를 베풀진 않았다. 그가 두 아내에게 원하는 것은 다만 아들들을 더 낳아달라는 것뿐이었다. 아들을 갖게 된 이상 그는 아내에 대해 애정이 생기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리하여 겨울은 만족한 가운데 흘러가고 새해 명절이 되었다. 다행이었던 지난 한 해를 생각해서 왕후는 이 명절을 예년보다 더 유쾌하게 보냈다. 부하들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었고 상여금을 내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담배, 수건, 양말 등등을 나눠주었다. 아내들에게도 새해의 선물을 나눠주었다. 그리하여 모두 매우 즐거운 명절을 보냈다. 새해의 축하가 끝난 뒤에 예기치 않았던 일이 있었다. 어느 날 밤 현장이 자다가 죽었던 것이다.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아편을 지나치게 피워서 죽었는지 또는 아편을 피우고 자는 중에 한기가 들어서 죽었는지 원인은 알 수 없었다. 그 보고를 받은 왕후는 온후하고 어질던 현장을 위해 좋은 관을 사고 시체를 그의 고향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현장의 부인도 그의 남편이 남긴 아편을 죄다 피우고 자살해버렸다. 이 노부인은 여러 해 동안 병으로 문 밖에 나온 적이 없었고 왕후도 그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왕후는 노부인을 위해서도 좋은 관을 사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세 사람의 시종을 시켜서 그 관을 인근 성에 있는 그들의 고향으로 보냈다. 그리고 왕후는 현장이 사망했다는 것을 상사에게 정식으로 보고하기 위해 언청이에게 수명의 병사들을 딸려 성정부에 보냈다. 왕후는 언청이에게 비밀이 일러두었다. 직접 구두로가 아니면 전할 수 없는 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보고서엔 쓰지 않았어. 다름이 아니라 새 현장의 선임에 있어서는 내 의견도 들어주었으면 하더라고 기회를 보아서 전해주게. 언청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왕후는 만족했다. 이런 혼란한 때인 만큼 현장의 임명이란 용이할 리가 없었다. 또 이 지방의 통치는 그의 힘으로써 충분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문제는 더 이상 생각지 않고 여태까지 현장 부부가 거처하던 방으로 그의 아내들을 옮겼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안 가서 그는 이 거처가 남이 살던 곳이라는 것조차 잊게 되었다.